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예, 오늘은 정치논 편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번에 이제 지난주죠. 예, 미국 중간선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뭐 미국의 선거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이고 또 우리하고도 지금 인연이 많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지금 현 정부의 핵심 주도 세력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여러 군데서 선거 평가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세상 돌아보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안점을 두는 분야를 기준으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뭐 결과 내용은 일단 뭐랄까 바이든 대통령이 웃는 모습이죠. 사실 뭐 하원을 잃긴 했지만 어차피 정치라는 게 어떤 느낌이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교묘한 타이밍을 통해서 등장을 해서 이번에 중간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고 공화당의 우호적일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왔다고 봅니다. 적정한 타이밍에. 그러면서 다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이든은 이제 하원을 잃었지만 전체적인 여건이 현 정부를 책임지는 사람한테는 좀 불리한 여건이거든요. 특히 이제 물가 인상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물가 인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트럼프가 상쇄시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 일거양득이에요. 정치적인 승리도 잘 지켜냈다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잠재적인 경쟁자까지 제거를 한 것이고 또 그 때문에 공화당 내부에 분란이 지금 생기게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바이든이 파안돼서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여기 뭐 기사 리스트를 제가 가져온 건데 유럽이 안도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트럼프 복귀의 악몽을 떨어. 네. 뭐 이런 제목이 등장하는 것은 뭐 여러분도 많은 부분 좀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측 불가한 부분이 있죠. 미국이 지금 처해진 입장이 있어요. 이제 뭐 한 200년 넘어갔잖아요. 이제 넘어가면서 모든 나라라는 것은 찰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걸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수명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 생물학적 수명을 한껏 누리는 사람도 있고 건강한 몸을 받았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니까요. 자, 그런 면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한참의 전성기는 좀 지났다. 미국의 전성기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구소련이 해체되는 1990년대 초 이제 승리한 것을 만끽했던 한 2000년 초반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 누구의 특별한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네. 자, 그 흐름을 바이든이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네. 그렇지만 어떤 대통령이 그 일을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간수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죠. 급경사를 이루느냐 완만하게 내려가느냐 그 차이 정도인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자, 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얼마나 다르냐, 한 5% 다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주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두 당의 차이가 5%밖에 안 되는데 서로 항상 경쟁하고 누가 이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누군 졌다 그러고. 그래서 한 10년, 20년 전에 한 20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제3당, 제3지대가 있어야 된다라는 바람이 잠깐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의 좀 마지막 불꽃이었지 않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그 다음부터 내리막을 좀 급하게 탄 거거든요. 그 둘이 그냥 하나의 정당이에요.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래서 그런 뭐 차이는 없고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뭐 정책적인 면에서 한반도 관련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단지 그 인물이 현재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예, 바이든의 정책이 계속 할 수 있느냐, 예, 바이든의 핵심적인 사안에 있어서 지난 6개월간, 지난 1년간 그 취임한 이후에 한반도권에 있어서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바이든은 처음에 어떤 노인이었잖아요. 예, 고령인데도 고령이고 평생 2인자로 있었기 때문에 좀 감당을 잘 못하는 듯한, 좀 불안정한 듯한 이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확실히 노련한 정신이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바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문제나 여러 가지 본인들한테는 악재인 상황에서도 잘 견뎌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가 대외 관계라는 면에서도 바이든은 적절한 파트너다. 괜찮은 미국 대통령이다. 예, 같은 시기에 지내기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도 잘 관리를 했다. 예. 여기서 뭐 잘 관리를 했다는 것은 그 전쟁은 사실 미국과 이제 뭐 러시아의 대리 전쟁인데 서로의 어떤 앙금이 있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우크라이나 땅에서. 자,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부적인 뭐 어떤 부분에서 서로 간에 뭐 협상이 틀어지고 뭐 언짢하고 그런 것까지 알 수는 없죠, 지금. 없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는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다. 예, 그리고 향후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만치 않다. 예, 푸틴에게한테. 예,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는 또 우리한테도 바이든이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또 재선에도 나와서 당선되는 것이 저는 우리한테 유리하다. 우리 한반도한테는. 그렇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이겼기 때문에 그 잔치를 더 크고 더 근사하게 만들어준 게 트럼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많이 무너지겠죠. 예.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부분에 있어서 외교적으로도 어떤 출구 전략을 할지 푸틴과 좀 더 힘겨루기를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어떤 계기를 지금 기다려야 된다. 지금 양쪽 다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계기를. 예. 자,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여기서 만약 이제 공화당이 압승을 했다 그랬으면은 바이든이 초조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협상에 있어서 초조해지면 지는 거예요, 협상에서. 협상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 점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시절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상당히 세련되게, 고도화되게, 그리고 상당히 밀도 있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힘을 한 군데 모으는 거죠. 미국의 힘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여러 군데서 다 모든 이권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동에서 다 빠져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힘을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데 모으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다른 동맹국들의 힘까지 다 걸고 모아서 그런 노련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그 중요한 축이죠. 동아시아에서 가지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 정부 때 많은 부분이 합의된 부분이죠. 일본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패전국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군사적인 부분에서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한계가. 그래서 그 강화되고, 지난번에도 뭐 이제 그 뭐랄까 총전선언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가 안 되고 무르익었다가 안 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쭉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세 번째 벌써 잘 안 된 거거든요. 될까 하다가 양쪽에 의사가 있으니까 될까 하는 겁니다. 예, 안 됐고, 서로 간의 그 언짢음에 대해서 세 번째 이후에 다 의사 표현이 있었죠. 서로 뭐 군사 훈련 강하게 하고 동해에서는 북한은 미사일 쏘고 뭐 그런 건데,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게 이제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은 인도태평양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의 북부까지 포위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몽고 특히. 이 부분은 우리의 미래에 상당히 뭐랄까 시사하는 바가 큰 부분이에요. 몽고는.
예. 어쨌거나 뭐 몽골이라는 부분까지 생각할 때 중국을 사방에서 포위하려고 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인권 문제나 또 소수민족 문제를 계속 지금 수석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바이든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때는 그냥 받아주는 척하면서 제쳐내면 되는 것인데 큰 타격을 받지 않고, 그런데 바이든은 밑동을 갉아먹어요. 조금씩 중국 입장에서 봤어. 훨씬 위험한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중국한테는. 예. 자, 그리고 지금도 이 사진이 아세안에 가 있는 사진인데, 전 정부 때 이제 문재인 바이든 그 공동성명서를 보면은 아세안에 있어서의 한국의 영향력,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이국 나라들은 중국에 기대기도 싫고 러시아에 기대기도 싫고 미국에 기대기도 싫은 나라들이에요. 한국을 영향력을 존중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무 거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쓸만하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예, 쓸만한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미국이 인정한 거예요. 예, 너희들이 리더십을 행사해라. 미국의 대신으로. 중국의 압박으로부터 지켜줘라. 미국은 못 믿어한다. 예, 러시아는 너무 멀고. 예. 그래서 주고받은 것이죠. 거기서. 예, 그래서 아세안 이야기, 미얀마 이야기 할 때도 꼭 한국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왜냐? 중국에 바로 미치거든요. 중국과 붙어있는 나라가 미얀마예요. 그래서 인도양에 대한 출구를 틀어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는 작은 나라지만 지금 정정이 불안하잖아요. 중국이 관심이 있고 우리가 관심이 있고 미국이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가 행동대장으로 뛴다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이해관계가 충분해요. 우리가 관여하기에. 명분이 만들어지면. 일본은 거기에 전혀 언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이 미얀마 영향을 행사해서 미얀마 쪽으로 인도양으로 바로 남중국해를 통하지 않고 바로 출구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의 힘을 빌릴 곳을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되게 그렇게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전 정부까지는. 자, 그게 중국 고립을 심화시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더 강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이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를 통해서 향후 한 6년간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보여진다는 부분이 암울한 거죠. 이 상태가 지속이 돼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예, 이제 저는 갑갑한 정도가 아니고 숨막기에 갑갑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적 공간이 없어요. 본인을 뽑아준 핵심 세력들, 언론사 사주들이 가장 큰 사람들 중에 하나죠. 그들이 주어준 숙제를 하기에도 지금 바빠요. 바쁜 게 아니라 잘 못해요. 그 숙제도. 왜냐? 세련되게 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주변 강국들에 대해서 강국들의 지도자들이 신뢰를 잃었지요. 그러니까 뭔가 외교적인 제스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면에서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더 못해요.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의 눈초리에서 벗어나서 중국 가서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 자리매김까지 하고 어떤 공간을 가지려고 했잖아요. 그들과 합의를 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엄청나게 큰 경각심을 줬던 적이죠. 그게. 저는 그것이 이제 박근혜의 몰락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고, 그때 미국이 엄청나게 놀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은 오바마, 부통령은 바이든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정농단, 최순실 사건 나고, 아마 탄핵되는 부분까지는 못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 과정을 다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갑갑한 부분입니다. 매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니? 이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정치 논평을 통해서 제가 관찰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할까봐. 특히 군사적인 부분에서 남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지난번에 펠로시 면담 불발 이런 것을 통해서 강하게 외교적으로 윤석열을 다그쳤죠. 그래서 담대한 구상을 이끌어낸 겁니다. 항복선언이죠.
그 이후로도 우리나라 국방장관을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연합훈련을 하는데 북한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괜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 특히 남쪽에. 왜냐? 북한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현재는 깨진 상태지만. 그거를 윤석열 정부는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공간이 좁고 현재는 깨진 상태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좀 파고들려고 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한 것이죠. 왜냐? 바이든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종전선언의 불씨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지지도가 훨씬 낮고 여러 가지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대내외적으로 모두 신뢰를 잃고 있는 공무원들의 신뢰마저 잃고 있는 그에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지난번처럼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불시에 아니면 뭐 어디에 특사를 보낸다든지 내지는 지금 수많은 비리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그 비리 관련 내용들을 미국의 힘으로 풀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현재 정권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돼요. 미국의 카드는 많아요. 그래서 갑갑한 것입니다. 예. 바이든이 약해졌어야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인데 그 출구까지 지금 막혀버린 상황인 것이죠. 예. 그래서 아주 답답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심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왜냐? 우리 책에서 촉발되는 바보 같은 짓은 최소한 없을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라는 부분은. 그리고 이제 지지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미국 모닝 컨설트 거 오늘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뭐 정치적인 사안은 뭐 주요 이슈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지난번에 이제 68편의 제목인데 청담동 건을 통해서 뭐 제 기준으로는 그때 말씀드렸었죠. 강을 건너버린 것 같다고. 그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 사안들도 이 큰 맥락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공무원 실무 공무원 전체를 도외시하고 어떻게 보면은 적으로 만들어 버린 통수자이기 때문에 내 명령만 들어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죠. 스스로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예.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급식 먹고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예. 제 나이 때하고도 전혀 다릅니다. 생각이 기준이 달라요. 그들이 대접받고 자란 게 있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크게 좀 오판하는 것 같고 결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똑같은 공무원들이죠. 군인도 공무원들이고 경찰도 공무원들이고. 예. 자, 그래서 뭐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나마 딱 하나 눈에 띄는 거는 한번 언급드려야 되겠다 싶은 건 이거예요.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가. 이번에 아세안 가는데 뭐 30몇 시간 전에 연락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거 그냥 다른 거 복잡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통령 전용기가 자기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산 나라의 재산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5년 동안 그 임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 부인인 김건희 친구는 그때 태웠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 본 그 막말 그 영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언론이 한국의 대표 언론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면서 떠올라 정리가 되는 단어는 그거예요.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내 맘대로 한다. 예.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공화정이잖아요. 예. 전제 정치가 왕권 정치가 끝나고 그래서 우리가 독재 정치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이미 민주주의 시대로 사람들이 뽑은 대통령에게 일부 권한을 우리가 뽑아서 주는 건데 제한된 조건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타고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독재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권력의 사유화가 그의 핵심 사안이에요. 예. 다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을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모닝 컨설트 발표 자료를 보면은 이게 11월 10일자입니다. 11월 10일자인데 지난주보다 1% 올라간 20%가 됐어요. 20%가 됐고, 제가 지금 이 보시면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를 한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데, 그 영국 총리, 얼마 전에 인기가 없어서 사퇴한 그 총리한테 한번, 그 총리가 한번 22등을 잠깐 유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사퇴 발표한 이후에. 예.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전 기간에 걸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22개국 중에 꼴찌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꼴찌예요. 네. 그래서 우리 언론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몇몇 언론들은 보면은 본인들이 이런 지금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희망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언론도 조금 더 고생해도 돼요. 기회를 줬을 때 제대로 난리를 펴지 못했어요. 뭐 디지털화되는 이 세상에 적응도 못했고, 예. 그리고 과거에 기자라는 사람들이 누렸던 거기에 안주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어떤 언론이든지 간에. 예.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되게 좁아요. 예. 외국 기사는 외국 언론 것 갖다 쓰고 마찬가지예요. 그 언론이 어떤 언론이든지 간에 시야가 좁아져 있어요. 예. 이렇게 국정 지지도 조사가 나오면 누구 한 번쯤은 우리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했을 때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가 국정 지지율 조사인데, 그래서 저는 좀 고생을 더 해야 된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한국갤럽은 지난주보다 올라갔어요. 30%. 이 사이에 뭐 참사건도 있고 이랬는데 리얼미터도 뭐 1.5%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요. 이 정도면은 뭐 이걸 쭉 보신 분들은 상당히 의아하다. 150명의 젊은이들이 생목숨을 잃었고, 거기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난 수년간 그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에 앞서서 다 대비를 경찰들이 했고, 이번에는 특히나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는 와중에 행해지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들의 대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